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총 7개의 자동차 회사를 빼고 나머지 전부 구조조정하겠다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처절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도 3천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00만 원대 후반으로 또 낮췄어요. 그 과정에서 비아디도 사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미중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예,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를 꼽으라면 사실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국가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그걸 중국 내부 기업들이 그런 설비 투자 수요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 있는 초기 마중물이 되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규모감 있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값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던 그 경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시설 투자가 원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였죠. 그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돼서 일괄 공정을 완비한 유일한 회사가 융기실리콘입니다. 중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태양광 설비 투자에 적극 동참을 했고요. 그런 중국의 지자체의 설비 투자에 부응하기 위해서 융기실리콘은 대규모 원자재 수급, 대규모 패널 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 투자,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파괴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미국계 태양광과 관련된 많은 신규 사업을 해보겠다는 회사들이 도저히 중국산 제품 가격과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 공정을 유일하게 가진 회사가 융기실리콘 하나만 남은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방식의 산업 육성, 그리고 중국 내 기업의 지원, 이걸 계속해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2차 전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도, 그리고 반도체 분야도 이런 투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2030년 넘어서까지 민간의 2개, 정부 쪽 5개 해서 총 7개의 자동차 회사를 빼고 나머지 전부 구조조정하겠다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그 7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처절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정말 와, 비아디 전기차 이거 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3천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정부 보조금도 없이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00만 원대 후반으로 또 낮췄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의 기업들 간의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아디도 사실 이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몇십조 원이 아니라 몇백조 원에 해당되는 빚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중국 정부가 못 본 척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대마불사,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도 투자와 아니면 시장 공략을 더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도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빚이 또 눈덩이처럼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중국은 국가 리더십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방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당에 들어와서 어느 수준 이상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나름대로 허들들이 있는데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료 예비군들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갔던 이 친구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보고 이 친구가 능력 있네. 너는 국무위원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트랙으로 와. 아니면 너는 40위권 이상은 못 가는 그쪽 트랙으로 와. 이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방이 돼서 지자체 장으로 또는 공공기관 수장으로 근무했었을 때 꼭 성과를 어디까지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의 이 성과를 냈는지 못 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철저히 성장에 귀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 성장률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전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측정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뭘 더 짓거나 뭐 덜 건설하거나 부동산을 디벨롭만 시켜도 성장률은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산하 금융기관이나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 돈 차입해서 계속 건물만 짓고 부동산 개발하고 신규 투자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투자의 경제성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나중에 이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음을 중앙정부에서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장률도 보지만 부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성적표 평가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지자체로 내려갔던 관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자체 부채로 집계하는 부채가 아닌 영역의 부채를 얻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상한 회사를 설립해버립니다. 이건 지자체가 나름대로 이 회사를 거의 담보해 주고요. 그래서 시중회사가 이 회사에게 엄청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회사는 우리 지자체가 담보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돈 빌려주셔도 돼요 하는 거죠. 표면상 그러니까 이건 민간회사죠. 그럼 이 민간회사가 차입을 엄청나게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하거나 미래 신산업에 투자하는 그 일을 여기서 감행해요. 그러면 이건 정부 관할, 지자체 관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카운트할 땐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런티한 회사니까 실제 정부의 부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형태의 법인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많이 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 기능을 담보했던 이 회사들의 부채, 이걸 어떻게 뒷감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까지를 모두 합쳤을 때, 야, 이거 중국 위험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위험해서 뭐 중국 경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막 망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많은 국가 부채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까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려막기라고 하죠. 만기 채권이 들어오면 더 긴 만기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이 채권 원금 이자 다 갚고 다시 또 돈 빌린 걸로 또 그 메꾸는 돌려막기 아닌 돌려막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구조가 점점 쌓이게 돼버리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바로 이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 중앙아시아 시장,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 시장에도 직접적인 침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어디서 돈을 벌어야지만 결국 원금 일부라도 갚고 이자라도 갚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중국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고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가파른 고도 성장을 또 다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중국이 고도 성장을 과거처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은요, 진짜 후발 주자에서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캐치업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반에서 꼴등하거나 중간 이하를 했던 친구가 공부 열심히 시작하면 처음에 성적 향상은 가파르게 오르죠. 그러다가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오면 그 뒤부터 반 1등이 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후발주자에서 중진국 이상으로 올라오는 캐치업 효과가 그동안의 고도 성장기의 숫자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투자들이 거기에 숫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수치상의 고도 성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제는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이해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라는 숫자는 예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도 성장은 과거와 같은 걸 기대할 수 없는 게 이런 경제 구조상의 변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국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곧 국민소득 4만 불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된 뒤에 늙어버린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아직 국민소득 3만 불은커녕 아직 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이미 사회는 고령화에 진입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고령화가 돼서 혁신성도 떨어지고 사회적 역동성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서 성장을 해서 국민소득을 더 늘릴 것이냐, 그 의구심이 벌써 중국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도 고려했을 때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던 마지막 나라일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 굉장히 민주화되고 절차적 공정성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균등을 더 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부였던 시절, 더 정확히 말하면 독재 정부였던 시절에 우리는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가져다준 그나마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분류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대한민국을 하나의 돈 버는 커다란 주식회사처럼 국가를 운영해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해외 원조 많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정책적인 노선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 미국이 무슨 후진국들, 개도국들 피해 보상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지원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해외 원조 많이 안 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주는 원조로 그때 밀가루 받아주면 그걸로 끼니 때우고 이랬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조를 예전같이 안 준다니 그럼 다시 기아에 허덕이면서 보릿고개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제가 역사적 평가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판단을 하려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 한다고 4.19 해보고 초기 민주주의를 먼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타협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상생 협력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기만 하니 결국 그렇게 해서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이 군홧발로 다 눌러서 내가 할게 라고 누군가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이고요. 바로 그런 선택과 집중이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에서 경제가 성장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독재만 했다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죠. 선택과 집중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도국이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해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이 KDI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KDI에 와서 외국 그 개도국 국가들이요,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걸 해봐서 국가를 성장시키려고 하니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렇게 찾아온 국가들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개 국가들은 KDI를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기관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MDI라고 있습니다. 미얀마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개발 연구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미얀마 개발 연구원 그거 개발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찾아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건물도 완공이 안 됐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랑 딱 비교되는 대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어느 독재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총대 맨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역량과 소양이 일정 수준 이상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정인이 해낸 거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누군가가 깃발 꽂아주고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걸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에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게, 똑같이 하겠다고 외국의 나름대로 권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수차례 왔지만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게, 국민들의 그 뒷받침되는 소양과 역량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국민들의 근면성이 또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근무하고자 하는 그 태도라고 하나요? 톤앤매너, 애티튜드가 너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일화를 많이 드려요. 제가 그 전에 또 일했던 회사는 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하나에서 일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 헤드쿼터에서 오신 지사장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코리아 원더풀이라는 거야. 한국인 원더풀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을 시켜봤대요. 그런데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저 뭐라고 지탄하지 마세요. 유색인종들 중에서는 흑인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많이 사는 그런 국가들에게 이거 좀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이 커피 그 잔 치워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3번 말해야 치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바로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울 거예요. 치울 거예요. 치워달라고요. 치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국가는 커피 그 잔 거기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좀 깨끗이 좀 치워주세요 하면 진짜 커피 잔만 치웁니다.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인 말고 중국인, 일본인은 커피 잔 치우면서 이 밑에 있는 물기 닦고요. 옆에 또 과자 봉지 있거나 과자 부스러기 있으면 그것까지 치웁니다. 이게 중국, 일본 이게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커피잔 치울게요라고 하면 이걸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커피잔, 과자 부스러기 여기 테이블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커피잔 치우는 건 내일이구나 해서 누구 왔다 가면 그때마다 커피잔 알아서 치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무서움인 거예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유일한 민족.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너 이거 왜 치웠어? 왠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원래 이 시설 정비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물이니까 제가 치워야 될 거 아닐까요? 이걸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 없어요. 저도 정말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니까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해외 출장도 많고 여기저기 가보는 사람이라는 걸요.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그분도 큰 역할을 하셨죠. 제가 그걸 또 폄하할 생각 추워도 없지만 다 같이 한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한국이 선진국 문 닫고 마지막 선진국 된 나라 이렇게 치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선진국을 분류하는 키워드 닉네임이 30-50 클럽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 두 가지를 다 달성한 국가가 6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유일하게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인구 숫자가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제 조만간 우리 또 4만 불 되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능해 보이는 나라들 중국 있었고 베트남도 있었고 몇 나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 국가들의 관료들 저도 직접 만나거든요. 이거는 비밀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오픈을 해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차관급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간간히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님께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어떤 형태였는지, 그리고 성과는 뭐고 부작용은 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또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대한 예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야 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이 우리 베트남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 한국 이거 어떻게 했지? 야, 놀랍다, 이런 인상을 저한테 많이 주고 가세요. 비단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H사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하고 저도 일을 해봅니다만, 하여튼 이게 절대 쉬운 성과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유지해야겠죠. 그냥 어설프게 유지됐으니까 왔으니까 계속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진짜 주저앉은 국가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한 또 처절한 몸부림도 해야겠죠. 한국이 이후에도 성장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참 저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그러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도였고요. 하나는 다양성이었습니다. 먼저 속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도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희석돼 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한국이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도 너무 발빠르게 바뀌어서 죽겠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50이에요. 저도 이제 너무 빨라져서 뭐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시각이 한국이 예전보다 기민하지 못하네요. 이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역량과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진짜 속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라는 장점이 희석되고 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속도가 느려졌는지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옛날에 한국은요, 이쑤시개부터 저기 중후장대 사업까지 다 했던 국가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누가 주력 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계속해서 화장품 만들다가 갑자기 K 컨텐츠 붐이니까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불티나게 팔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화장품 강국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냥 나는 예전부터 가수가 희망이었어요. 가수로서의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리려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시작된 게 YG, JYP, SM 엔터테인먼트였잖아요. 자,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국가에서 집중 육성하겠다.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갈 길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왔던 게 한국이에요. 식품회사도 마찬가지죠. 초코파이와 새우깡과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불티나게, 우리 한국 라면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데 우리 라면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삼아보자. 국가가 한 번도 선정해 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이 좋다니까 따라하고 남이 돈 된다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CEO와 각자 개개인들도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반도체, 다 2차 전지, 다 무슨 전기자동차. 투자도 그렇고 사회적인 시류도 이렇게 너무 편승하는 구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처럼 산업의 다양성이 완비되고 나면 이쪽 산업이 요즘 흔들린다 했을 때 다른 산업이 치고 나가서 국가가 돌고, 이 산업이 또 흔들린다니까 또 새로운 산업이 잉태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이제 AI만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를 쳐다보는 많은 CEO, 기업인, 또 지자체장,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두세 달 이상 동안 경제만 공부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말고 훨씬 더 역량 있고 그리고 식견이 높은 경제학자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우리 신사임당 채널처럼 견실한 채널에 많이 못 나오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떤 발언을 하면 좌안에 우은에 괜히 이런 데 휘말리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진짜 경제는 경제 로직이 또 있습니다.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일단락이 끝나서 원튼 원치 않았던 대통령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그 사람이 옳았고 그 사람이 잘 돼야 그게 결국 국가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견고하고 날이 서 있는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